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자료 묶음을 받아보니까요. 와, 이번에 저희가 파고들 주제가 아주 명확해지네요. 네, 2026년 새해가 되자마자 시작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1월 4일부터 7일까지 이 3박 4일의 행보가 담긴 정부 공식 자료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 공식 발표 너머에 있는 외교적인 맥락, 또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게 그냥 새해 첫 해외 순방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딱 못을 박아서 얘기했거든요. 한정 정상이 새해 첫 외교 일정을 함께 시작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아, 전례 없는 일. 네. 외교에서는 이 전례 없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 행간에 숨은 의미를 읽는 게 핵심입니다. 그만큼 양국이 이번 만남에 거는 기대, 또 정치적 무게감이 엄청나다는 뜻이죠. 전례 없다는 말이 귀에 딱 들어오긴 하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난 몇 년 동안 쌓인 갈등들 있잖아요. 이런 현안들이 이렇게 빠른 정상외교 한 번으로 정말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자료에서 계속 나오는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표현, 이거 굉장히 강력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좀 상징적인 제스처에 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십니다. 당연히 3박 4일 만에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연속성과 의지입니다. 연속성과 의지요. 네. 이번 방문은 작년 11월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지 불과 2달여 만에 이루어지는 답방이에요. 아, 정말 얼마 안 됐네요. 네. 2025년 6월에 첫 정상 통화하고 11월에 경주에서 만나고 해가 바뀌자마자 1월에 바로 베이징에서 또 만나는 이 속도감. 이건 뭐랄까 꺼져가던 불씨를 살리려고 계속해서 바람을 불어놓는 것과 같아요. 이 연속적인 만남 자체가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겠다는 양국 최고 지도자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연속적인 외교 행보의 정점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관계의 완전한 복원, 이 큰 그림은 알겠는데 솔직히 외교적 수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복원이 되는 건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번 3박 4일 일정표 안에 그 해답이 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 끼워지나요? 일단 베이징에 도착하는 1월 4일 첫 공식 일정은 제중 한국 국민들과의 만찬 간담회입니다. 아, 우리 국민들부터 챙기는군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 같지만 이것도 중요한 상징성을 가져요. 국가의 외교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우리 국민을 가장 먼저 챙긴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방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5일 일정을 보니까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네요. 보통 이런 순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면 5일 오전에 열리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 이것도 비중이 상당해 보여요. 정상회담 전에 경제인들부터 만나는 이 순서, 여기에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순서가 이번 방문의 성격을 딱 규정하는 중요한 단서예요. 정치적, 외교적 복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결국 양국 관계의 근간은 경제고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하는 거죠. 아, 민생이 최우선이다. 네, 양국 경제가 서로에게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경제인들하고 먼저 만나서 분위기를 띄우고 오후에 드디어 시진핑 주석과 본게임에 들어가는군요.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MOU 서명식, 국빈 만찬까지 외교의 풀코스네요. 네, 바로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이 작년 경주 회담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키워드는 민생과 평화입니다. 민생과 평화요? 네, 그러니까 거대하고 추상적인 담론보다는 공급망 안정이나 기후변화 공동 대응처럼 양국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협력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거라는 예고인 셈이죠. 아마 어떤 내용의 MOU들이 체결되는지를 보면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청취자분들도 아주 흥미롭게 들으실 것 같은데 5일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끝이 아니라 다음 날 6일에는 중국 권력서열 3위인 자오러지 상무위원장 그리고 총리인 리창을 연달아 만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약간 그룹 회장님하고 얘기 다 끝냈는데 주요 계열사 사장들까지 싹 불러서 후속 미팅하는 느낌인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방문이 단순한 정상 간의 만남을 넘어서 다층적이고 제도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정상 간의 합의가 큰 방향을 정하는 선언이라면 네. 입법부 수장과 행정부 2인자와의 만남은 그 선언을 실행할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에 해당하는 거죠. 아,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 그럼 그 설계도를 하나씩 좀 보죠. 먼저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위원장과의 면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오러지 위원장과의 만남은 양국 관계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양국 국민 간의 우호 정서를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돼 있죠. 네네. 사실 최근 몇 년간 양국 국민들 사이에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게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위기를 바꾸지 않고서는 경제 협력이든 정치적 신뢰든 이게 다 모래 위에서 생을 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부관 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 관광 교류의 문을 더 넓혀서 양국 국민들의 마음을 잇는 기반을 다지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관계의 기초공사를 하는 셈이죠. 기초공사를 하고 나서 이어서 만나는 리창 총리와의 오찬에서는 본격적으로 집을 짓는 논의가 이루어지겠군요. 특히 경제 분야에서요. 그렇습니다. 리창 총리가 중국 경제의 실질적인 사령탑이니까요. 여기서 자료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좀 도전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논의한다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수평적 협력. 말이 참 멋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과거처럼 뭐 우리가 기술을 주고 중국이 생산을 담당하는 그런 수직적 모델은 이제 끝났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기술, 자본과 중국의 생산력이 결합하는 상호 보완적인 수직 분업 구조가 강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쟁자죠. 네. 반도체, 배터리, AI,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평적 협력이라는 말은 대등한 파트너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치열한 경쟁자라는 현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표현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협력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극복해야 할 경쟁자라는 관계를 공식적으로 설정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협력을 강조하지만 이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양국의 기술 표준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지적 재산권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또 공급망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 거냐, 이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리창 총리와의 만남은 바로 이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함께 풀어나갈지 첫 단추를 끼우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 수평적 협력. 이 키워드가 이번 방문의 성패를 가늠할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베이징에서 굵직한 정치, 경제적 논의를 마치고 경제 중심지 상하이로 이동하는데요. 베이징에서의 일정이 뭔가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이었다면 상하이에서의 일정은 분위기가 좀 달라 보입니다. 네. 베이징에서 맺은 약속이 결혼 서약이라면 상하이에서의 일정은 일종의 집들이 같은 겁니다. 집들이요? 네. 양가 식구들, 그러니까 지방정부와 만나고 자녀 교육 문제, 즉 미래 세대를 논의하고 옛날 앨범, 역사를 함께 보는 거죠. 그래야 진짜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상하이 일정은 베이징의 거시적 합의를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키워드는 지방, 미래, 그리고 역사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지방은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의 만찬을 의미하는 거겠군요. 중앙정부랑 다 얘기했는데 굳이 지방정부 책임자를 따로 만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지만 상하이 같은 핵심 경제도시는 중앙정부 못지않은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과 규빈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따라서 중앙 차원의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상하이시 같은 지방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료를 보면 인적 교류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같은 구체적인 현안도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실무적인 문제들은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와 이야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미래인데 이건 방문 마지막 날 일정하고 관련이 깊어 보이네요. 1월 7일 오전에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하네요. 이 일정이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3박 4일의 그 빡빡한 국빈 방문 마지막 날 아침 일정을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는 데 쓴다는 것.
이건 양국 협력의 중심축을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미래산업으로 옮겨가고 또 협력의 주체를 기성세대에서 미래세대로 넓히겠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죠. 자료에 언급된 협력 분야도 콘텐츠, 의료, 인프라, 에너지 다 양국의 미래 먹거리에 집중되어 있고요. 당장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관계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역사는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사 방문이겠네요.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코스로요. 그렇습니다. 외교에서 마지막 일정은 그 방문 전체의 메시지를 함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르는 것은 한중 관계가 단순히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서 항일이라는 고난의 역사를 함께 극복한 동지적 관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매우 상징적인 행보입니다. 이런 역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할 때 앞으로 닥쳐올 여러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관계의 정당성과 깊이를 더하는 효과가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촘촘하고 상징적인 일정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핵심 목표는 무엇일까요? 자료에 명확하게 4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더군요. 네, 정부가 기대하는 4가지 핵심 성과입니다. 첫째는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기반 공고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부터 이어진 연속적인 정상외교의 흐름을 이제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이제 쐐기를 받겠다. 네, 이번 방문으로 관계 복원의 마침표를 찍고 안정적인 관리 단계로 넘어가겠다. 이런 목표죠. 두 번째는 역시 경제 그리고 민생과 직결된 부분이군요.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 강화. 맞습니다. 거대 담론을 넘어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공급망 안정, 디지털 경제, 벤처 스타트업, 기후변화 같은 환경 문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주춤했던 관광이나 문화교류까지 양국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공동의 이익을 키우는 윈윈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목표는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소통 확대. 이건 뭐 매번 정상회담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이긴 한데요. 단골 메뉴지만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은 우리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주변국, 특히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필수적이잖아요. 이번 방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양국 간의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정례화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또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겠네요.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 서해 문제라던가 문화 콘텐츠 교류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양국 관계가 늘 좋을 수만은 없죠. 갈등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4번째 목표는 바로 이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 관리에. 네, 예를 들어 서해의 불법 조업 문제 같은 걸 더 이상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해양환경 공동보호 같은 협력 이제로 전환해서 평화와 공용의 바다로 만들자고 제안하고 또 한동 경색되었던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는 합의를 이루는 것. 이런 민감한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이 이번 방문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번 중국 방문은 단순히 새해 인사를 나누는 차원을 한참 넘어서는군요. 지난 몇 년간의 좀 어색했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정치, 경제, 문화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와 역사 인식까지 아우르는 아주 포괄적이고 새로운 협력의 틀을 짜려는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승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이름의 그릇이 좀 비어 있었는데 이번 3박 4일간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통해서 그 빈 그릇을 알찬 내용물로 채워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외교적 선언을 넘어서 실질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셈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표현은 역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거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생산력이 결합하던 수직적 모델을 넘어서 이제는 반도체, AI, 우주항공 등 거의 모든 첨단 산업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자이자 파트너가 된 양국 관계에서 진정한 의미의 수평적 경제 협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줄 것과 받을 것, 협력할 분야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지켜야 할 분야를 가르는 그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